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진의 내 손안의 책방에서는 국내외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작가님들의 책을 낭독해 드리고 있습니다. 짬짬이 시간 내셔서 내 손안의 책방으로 마시러 오십시오. 구독은 사랑, 좋아요는 정, 알람은 필수. 아시죠? 오늘은 나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줄 치유의 책으로 전승환 작가님의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를 준비했습니다. 본 영상은 출판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낭독에 앞서 책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저자 전승환, 출판사는 다산초당입니다. 이 책은 민문고전에서 철학과 문학, 에세이까지 130여 편의 인생의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작가님께서는 좋은 글귀로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북 테라피스트이자 세 권의 에세이를 쓴 작가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을, 유튜브에 전 작가 시점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이버 오디오 클럽 인생의 문장들도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150만 명이 넘는 독자에게 아름다운 글과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는 그가 책 읽어주는 남자의 정체성을 살려서 쓴 첫 번째 입문 에세이입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는 들어가는 말로 묵묵히 내 곁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1부는 누군가 안부를 물어주는 것 같아서 부제로 나의 감정을 살피다. 그리고 2부는 힘내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부제로 나의 시간을 살피다. 3부 내 곁에 둘 사람, 거리를 둘 사람, 나의 관계를 살피다. 4부는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부제로 나의 세계를 살피다. 그리고 나오는 말, 인생의 책들이 아니라 인생의 문장들인 까닭이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 수록된 인생의 문장들의 출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부. 누군가 안부를 물어주는 것 같아서 나의 감정을 살피다. 네. 마음의 밑바닥에서 슬픈 소리가 들리면, 무사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나슴의 소새끼에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는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한 풍자 소설입니다. 이름 없는 고양이의 시점으로 바라본 인간 사회를 날카로우면서도 유쾌하게 묘사하고 있지요. 저는 특히 이 문장을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밝게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깊은 슬픔을 감추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꾹꾹 눌러둔 슬픔은 특별한 격의가 없어도 불쑥 찾아옵니다. 출퇴근길에 밥을 먹다가 잠들기 전에 문득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우리의 일상은 원래 희로애락이 수없이 교차하지만 즐겁고 기쁜 날보다 슬프고 위로가 필요한 날이 더 많다면 누구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평범한 행복 대신 평범한 불행으로 채워진 일상을 살아간다고 느끼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지요. 길을 걷다가 무심코 바라본 앙상한 나뭇가지가 내 모습 같고, 늦은 밤 아무도 없는 텅 빈 골목길을 걷다가 공허감을 느꼈다면 지금 당신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불쑥 슬픔이 찾아올 때 제겐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 책을 펼치고 오롯이 혼자가 되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나 문장을 찾는 거죠. 그러다 뭔가 쿵 마음에 와 닿을 때면 나도 모르게 펑펑 눈물이 납니다. 그럴 땐 마음이 풀릴 때까지 마음껏 울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요. 홀로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그 안에 있는 것과 솔직하게 마주하는 거지요. 물론 그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지고 기운이 납니다. 전호승 시인은 그 기분을 바닥에 대해서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을 딛고 굳게 일어선 사람들은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우리 마음의 바닥,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슬픔까지 찾아와 이로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 자신이죠. 물론 우리에겐 다른 사람의 위로가 간절한 순간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 슬픔을 덜어낼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때로는 그 슬픔을 직면하고 위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때 책 속 문장이 다가와 손을 건네며 말을 거는 겁니다. 자기 감정과 마음에 온전히 집중해 보라고. 내가 곁에 있어 주겠다고 말이지요. 사실 이런 생각은 책을 좋아하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고만 여기고 있었는데 신영철 평론가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을 읽고 그 이유를 보다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문학이 위로가 아니라 고문이라는 말도 옳은 말이지만 그럼에도 가끔은 문학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이고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의 말만이 진실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슬픔과 고통의 형태가 다양하기에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설령 그가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알아둘 수는 없다고 해도 그렇게 털어놓는 일 자체가 위로가 될 테니까요. 반대로 우리 역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 줌으로써 스스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위로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행위니까요. 진실이 담겨 있다면 위로는 모두의 마음을 토닥이며 달래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 세상에 수많은 슬픔이 있고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점이 어쩌면 삶의 가장 멋진 부분일지도 모르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없어서 위로도 필요가 없다면 자신의 깊은 내면을 마주하거나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없었을 테니까요. 공대생의 마음을 울린 시 강의로 유명한
정재찬 교수는 시를 잊은 그대에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절망도 없을 만큼 절망적인 세상이 있는 법이다. 절망도 없는 것이야말로 절망이다. 슬픔도 없는 것은 정말 큰 슬픔이다.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렇다면 자신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시인은 말한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 것이 이 시인의 낙관이요 희망이다. 이런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사랑뿐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희망이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희망이다. 괜찮아. 좋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조금 뻔해 보이는 말들이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면 커다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위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자기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세상 모두에겐 위로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말이죠. 위로가 필요한 날, 무엇으로 이 슬프고 쓸쓸한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찾을 수 있겠죠. 정말 필요한 날, 자신에게 와 닿는 따뜻한 온기를 말입니다. 네, 2부 힘내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나의 시간을 살피다. 자꾸 마음 쓰이는 계절. 코끝에 닿는 서늘한 새벽 공기에 문득 계절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보통 계절의 한복판보다는 계절의 끄트머리에서 우리의 감각은 더 생생해지죠. 거리를 하나둘 물들이는 봄, 꽃의 빛깔에서 한껏 베어문 시원한 수박의 달콤함에서 선선한 바람과 함께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에서 어느덧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계절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삶의 계절을 생각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사계절처럼 인생이 순서대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찾아온 새로운 계절은 감정의 온도 변화를 불러일으키지요. 때로는 따뜻한 설렘 속에서, 때로는 차갑고 쓸쓸한 감정 속에서 우리는 묵묵히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인가요? 혹시 봄이나 가을을 탄다든지 계절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기도 하나요? 어쩌면 너는 내 인생에 이미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지. 아직 여름이 한창이지만 너의 마음은 여태 겪어본 적 없는 가을의 언저리를 떠돌기도 하고 한겨울의 거리에 내몰린 기분이 된 적도 있었을 거야. 뼛속으로 파고드는 추위를 잊기 위해 일부러 큰 소리로 웃거나 소리를 지르는 너를 본 사람도 아마 한두 명쯤은 있었겠지? 어쩌면 너는 너무 많은 것들이 너무 자주 변한다는 생각과 또 어떤 것들은 생이 끝날 때까지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절망이라는 벼랑에 서서 무고하고 잔인한 바다를 내려다 보았을지도 몰라. 그러나 단 하나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조금만 더 걸어보자고, 조금만 더 움직여보자고 스스로를 부추기며 한숨 같은 심호흡을 몇 번이나 반복했을 거야. 황경신 작가의 에세이 밤 11시에 실린 문장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감정의 변화를 사계절에 빗대 표현한 문장이죠.
가만히 소리내어 읽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쓸쓸하면서 애틋한 감정이 고개를 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단단히 준비한다고 해도 언제나 예고도 없이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들이닥치죠. 뜻밖의 일에 그저 헛웃음만 나는 날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대처하고 수습하며 넘어가기도 하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몸과 마음도 지쳐 무감각해집니다. 마치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잿빛 풍경의 겨울처럼 말이지요. 겨울은 사실 크게 환영받는 계절은 아닙니다. 저만 해도 겨울의 냉기나 적막함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추위를 워낙 많이 타는 체질이라 온종일 몸을 움츠리고 다니다 보면 괜히 울적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대신 겨울은 자꾸만 마음이 쓰이는 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과는 확실히 다른 독보적인 느낌이 있어요. 실은 구석이 더 많지만 역설적으로 그래서 더욱 사소한 장점들이 애틋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한겨울에 더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경우엔 일과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욕조물에 몸을 담그는 일이 그렇죠. 한껏 움츠리고 다니느라 잔뜩 굳은 온몸의 근육이 조금씩 풀려 나른해질 때면 어느새 하루 동안 쌓인 괴로움, 슬픔, 걱정, 외로움 같은 안 좋은 감정이 모두 씻겨 나가니까요. 날이 추우면 추울수록 퇴근 후에 맞이할 그 시간을 생각하면 하루를 든든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느 날의 기억도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겨울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동네 친구들과 술 한잔하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문득 진동을 느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제야 생각보다 꽤 늦은 시간이 됐고 부재중 전화도 몇 통이나 찍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엄마, 나 집에 거의 다 왔어. 먼저 주무세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친구들과의 수다에 열중했지요. 그런데 30분 정도 흘렀을까요? 또다시 엄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승환아 어디냐? 다 와 간다며. 엄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추운 날 굳이 밖에서 절 기다린다는 엄마의 말에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아니 엄마 왜 밖에서 기다려요? 오늘 얼마나 추운데 내가 언제 갈 줄 알고요. 다 와 간다며 같이 팔짱이라도 끼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좀 늦나 보네. 화를 내기는커녕 다정하기만 한 목소리에 죄송하고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을 무릅쓰고 자식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느껴졌지요. 저는 바로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TV만 켜져 있는 거실에서 졸린 눈 비벼가며 맞아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져 다가가 꼭 안아드렸지요. 엄마에 대한 수많은 기억 중에서 왜 유독 그날의 일이 인상 깊게 남아있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어느 시를 읽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 무엇으로 우리 서로 깊어질 수 있겠느냐? 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 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 무슨 기운으로 향기를 낼 수 있겠느냐? 나 눈 뜨고 그대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눈보라치는 겨울밤이 없다면 추위 떠는 자의 시린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리고 내 몸을 녹이는 몇 평의 따뜻한 방을 고마워하고 자기를 벗어버린 희망 하나 커 나올 수 있겠느냐. 아, 겨울이 온다. 추운 겨울이 온다.
떨리는 겨울 사랑이 온다. 박노해 시인의 겨울사랑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겨울은 암울한 시대를 상징하지만 제게 이 시는 더없이 훌륭한 사랑시로 느껴집니다. 겨울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시인의 말은 아무리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체온과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차가운 겨울날이었기에 엄마의 따스한 마음이 더욱 애틋하고 충만하게 다가왔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의 겨울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고난을 겪는 힘겨운 시간도 한없이 괴롭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곁에 남아있는 작은 온기와 사랑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희망의 시간이기도 한 것은 아닐까요?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라는 그림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땐 얼핏 너무 단순하다 싶었어요. 단지 앙상한 나무 몇 그루와 초라한 집 한 채만 덩그러니 그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그림이 그려진 배경을 알고 보니 그림이 달라 보이게 되더라고요. 산도를 그릴 당시 김정희는 당쟁에 휘말려 멀리 제주도에 홀로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유배 생활로 친구들과 연락은 점점 끊겼고 변함없이 안부를 묻는 건 오직 제자 이상적 뿐이었습니다. 그는 역관 출신이어서 중국에 자주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귀한 책을 구해 편지와 함께 스승에게 붙였습니다. 자기 출세나 부귀 영화를 위해 쓸 수도 있는 귀한 물건을 유배된 채 세상에서 잊힌 옛 스승을 위해 보낸 것입니다. 이상적의 편지와 선물을 받으며 김정희는 제주의 매서운 바닷바람도 물리치는 뭉근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그의 모습을 생각하며 논어 자한 편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늦게 시듬을 안다. 세안도는 바로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변함없이 자신을 대해준 이상적에게 건네는 가진 것이라고는 종이와 붓 한 자루뿐인 김정희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는 장무상망이라 쓰인 도장이 찍혀 있는데 바로 오래도록 잊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춥고 시린 겨울 같은 나날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곁에 있어준 이상적에 대한 김정희의 마음, 그 따스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어쩌면 김정희는 유배 생활이라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이상적의 변함없는 마음을 더 절실히 느끼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혹독한 겨울이 있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맞잡고 체온을 나누는 일에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돌아보면 언제나 혼자였지만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은 누구도 느끼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에 애정을 주고받을 사람이 없거나 타인에게 배려받지 못하면 큰 상처를 입고 박탈감에 시달리게 되죠. 내 진짜 모습을 알아줄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곁에 있어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마음 한편이 계속 허전하고 외로워집니다. 이처럼 허무함과 외로움이 한없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물거품처럼 의미 없이 느껴지고 내 인생도 목적지 없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뒤돌아서면 혼자인 것만 같아서 어떤 위로도 와닿지 않게 버겁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런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아 외롭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사람들과 시끌벅적 시간을 보낸 뒤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쓸쓸했습니다. 사랑에 상처받아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 줄 수 없을 것 같은 때도 있었죠. 대학 시절 레크레이션 강사로 활동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무대 위에서 많은 박수를 받았지만 무대에서 내려오고 나면 곧바로 짙은 허무함에 시달렸습니다. 추업날에 시달리던 시절에는 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졌죠. 내 마음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던 나날, 아니 나조차 내 마음을 알 수 없어서 그 무엇도 위로가 안 되고 의미 없이 느껴지는 날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사랑해줄 사람도 없다고 느껴진 순간들, 그렇게 모든 게 허무하고 뭘 해도 혼자가 된 기분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외롭고 괴로울 때 제 마음을 알아준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없이 혼자라 느끼고 있을 당신에게 아래의 시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혼자였죠. 나를 사랑한다고 다가오는 사람에게선 내가 물러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서면 그 사람이 자꾸 멀어지고 있었지요. 나에게서 물러선 그 사람에게 다시 다가서면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 나를 피했고, 내가 물러섰는데도 다가오는 이는 내가 피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했지요. 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아름다웠던 것을, 내겐 늘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이보다 내가 곁에 있고 싶은 이가 필요했던 것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지지 않고 나를 만나고 싶다는 사람만이 자꾸 만나지는 인생의 쓸쓸함이요. 그러기에 나는 언제나 섬일 수밖에 없었지요. 돌아보면 늘 섬이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섬이 왜 우는지 아무도 몰랐고, 섬이 왜 술잔을 자꾸 드는지 아무도 물어주지 않았지요. 파도는 오늘도 절벽의 가슴에 부딪혀 옵니다. 절벽의 꽃에 오르지도 못하고, 이용채 작가의 혼자일 수밖에 없던 이유입니다. 나는 언제나 섬일 수밖에 없었지요. 돌아보면 늘 섬이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라는 문장을 가만히 되뇌면 마치 작가가 곁에서 술잔을 기울여주는 기분이 듭니다. 그 정도로 위로가 되었죠. 제 자신이 고립된 섬처럼 느껴질 때 다른 어떤 사람의 말보다 이 시가 제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비슷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다고. 살다 보면 다들 그럴 때가 있지만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고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된다고. 비록 우리는 모두 외딴 섬이지만 또한 우리에겐 다른 섬으로 갈 수 있는 배가 있고 다리가 있다고.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기운이 없을 만큼 힘들 때 내 마음을 꼭 알아주는 이야기나 문장을 만나면 조금이나마 힘이 납니다. 우리는 다른 시대나 다른 사람의 삶을 결코 살아볼 수 없지만 책을 통해서는 이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죠. 아마도 이런 것이 독서의 가장 큰 힘일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 부딪혀 희망과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마치 주문처럼 되뇌면서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인 개츠비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희망을 감지하는 고도로 발달된 촉수를 갖고 있었다. 희망. 그 낭만적 인생관이야말로 그가 가진 탁월한 천부적 재능이었다. 잃어버린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수한 목숨을 앗아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에 불어닥친 허무하고 쾌락적인 사회 분위기를 주도한 청년 세대를 말하죠. 미국의 소설가 거트루드 스타인이 그 말을 처음 사용했고, 해밍웨이가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에서 당신은 모두 잃어버린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라는 문장을 써서 널리 쓰이게 됐죠. 전쟁 이후 절망과 허무 속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피츠제널드, 해밍웨이, 거트루드 스타인, 포크너, 에즈라 파운드 같은 내노라 하는 예술가들이 바로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츠제널드와 그가 창조해낸 개츠비는 단연코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두가 허무한 쾌락만 탐닉하는 세상에서 비록 환상이나 집착에 불과할지라도 희망과 사랑의 가능성을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인물이죠. 한없이 외롭고 허무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 어떤 현실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개츠비를 떠올리면 왠지 위로가 됩니다. 만약 그가 눈앞에 있다면 술 한 잔 함께 기울이고 싶을 정도로 팬입니다. 책은 아니지만 이런 상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준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우디 앨런의 미드나잇 인 파리입니다. 영화는 파리에 가게 된 주인공 길이 밤 12시에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1920년대로 시간여행을 하며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해밍웨이와 피츠제널드 외에도 피카소, 모네, 드가, 고갱, 달리 등 위대한 예술가들이 활동했던 바로 그 시간이죠. 영화를 보는 내내 1920년대 파리의 아름다운 거리를 산책하고 잃어버린 세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주인공이 몹시도 부러웠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술가 중에서 저는 피츠제널드의 친구였다가 훗날 앙숙이 된 해밍웨이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강해 보이는 말투와 행동 속에 어딘가 여린 마음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특히 세상에 나쁜 소재는 없어. 내용이 진실되고 문장이 간결하고 꾸밈 없다면, 그리고 어떤 압력 아래에서도 용기와 품위를 잃지 않는다면 이라는 대사가 좋았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은 진실을 전하는 글을 쓰고 싶다는 제 태도에 깊은 영감을 주었죠. 영화를 보고 난 뒤 그의 소설과 에세이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1920년대 파리에서의 생활을 그린 에세이 호주머니 속의 축제입니다. 강변을 거닐 때면 조금 더 외로운 줄을 몰랐다. 나무도 그토록 많은 도시에서 다가오는 봄을 눈으로 날마다 확인할 수 있으며, 어느 날 밤 따스한 바람이 불고 아침이 오면 완연한 봄날을 맞게 된다. 때로는 차가운 비가 심하게 내려 봄을 쫓아버린 탓에 새 계절이 제대로 오지 않을 듯하고, 그러면 내 인생에서 계절을 하나 통째로 잃어버리겠다는 기분조차 든다.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대작가 해밍웨이도 인생에서 계절을 하나 통째로 잃어버리겠다는 기분을 느낄 만큼 큰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꼈던 것이죠. 당연합니다. 세상이라면 누구나 그런 기분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니까요. 우리는 모두 개별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누군가와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까요. 그렇게 외로울 때에도 혼자 외롭지 않기를, 마음에 닿는 문장을 읽거나 혹은 영화든 음악이든 다른 어떤 예술이든 당신의 그 마음이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기를, 당신이 외로울 때 어딘가엔 함께 외로워할 누군가 반드시 있으니까요.
그리하여 그 외로움을 견뎌내고 나면 어느 때인가 작은 온기들이 다시금 당신 곁에 찾아올 테니까요. 더없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그 뒤엔 거짓말처럼 봄이 찾아오듯이 말이지요. 그대 부디 혼자라 생각하지 말기를, 매일 쓸쓸하지 말기를. 아무리 심한 고독도 지금껏 잘 버텨왔고, 아무리 격한 슬픔도 이제껏 잘 지내왔으니, 또한 그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 눈물 흘렸을 것이고, 누군가는 기꺼이 어깨를 빌려주었을 터, 당신에게 공감해준 사람과 당신이 공감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를. 그리하여 우리 곁에 늘 누군가 함께 있고 기도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따스한 사람이며 우린 그렇게 서로에게 온기를 나눠주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네, 4부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나의 세계를 살피다. 당당하고 자유롭게. 당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나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요. 이 대답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이미 모두 나로 살고 있잖아? 하고 말이죠.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정말로 나답게 살고 있나요? 아마 쉽게 그렇다고 대답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단지 나로 사는 걸 넘어서 나답게 산다는 건 좀 더 실존적인 고민이 필요한 문제니까요. 저 질문에는 오히려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슬픈 현실이지만 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유롭게 사는 사람보다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갇혀 하고 싶지 않은 일과 관계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자기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말입니다. 나답게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단단한 자존감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처럼 하루 종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고 내 모습과 비교하게 되는 환경에서는 자존감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복하고 아름답게만 보이는 이의 삶에도 분명히 명암이 있고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요. 이를 외면한 채 단점만 바라보며 장점마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게 나다움을 잃어가는 분들에게 아잠 브라흐마 스님은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건넵니다. 한 스님이 절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치고 보니 한쪽 벽면에 벽돌 2장이 눈에 거슬리게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 벽을 싹 허물고 다시 쌓아야 하나 날마다 걱정하고 있었죠. 벽을 지날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누군가 그 벽 앞에 서 있으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방문객이 저를 둘러보다 그 벽을 가만히 보더니 스님에게 정말 아름다운 벽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스님은 의아한 생각이 들어 그 벽엔 벽돌 2장이 잘못 튀어나와 있다고 말했지요. 그러자 방문객은 스님을 보고 방긋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눈에는 잘못 얹힌 벽돌 2장도 보이지만 그보다는 훌륭하게 잘 쌓여있는 98장의 벽돌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벽돌 2장 정도의 부족함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예외는 아니지요. 우리는
그리고 인생은 결코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유독 자신의 단점을 너무 크게만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평가절하하는 거죠. 우리는 자신만이 가진 장점을 좀 더 자랑스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역시 이처럼 자신감이 없고 타인의 시선이 걱정되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처음 인생의 문장들 오디오 클립을 진행할 때도 그랬어요. 깔끔하지 않은 목소리나 사투리 섞인 말투가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죠. 학창시절에서 어리숙한 발음으로 많은 놀림을 받아서 콤플렉스가 있었거든요. 이를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했는데도 역시나 꽤 많은 악플이 달리더군요. 상처를 받았지만 저는 이 문장을 곱씹으며 용기를 가졌습니다. 사랑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도 없듯이 스스로를 불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무한한 관용을 베풀어라. 우리 자신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적어도 나에게 나라는 존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냉정한 눈빛을 마음에 새기고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스치듯 지나간 작은 미소일지라도 긍정적인 것을 기억하라. 다른 사람의 비판적인 시선과 거부가 정말 자신을 향한 것이었는지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그것을 자신의 탓이라 지레짐작하고 무조건 수긍하지 말기를 바란다. 독일 심리학자 베르벨 바르데츠키의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의 한 구절입니다. 저자는 나 자신에게 무한한 관용을 베풀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나의 단점을 지적하는 상대의 말에 무조건 수긍하지 말라는 말이 도움이 됐죠. 또한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를 여기면서 자신에게 무한한 관용을 베풀라는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말은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관용은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의 김수현 작가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세상이 나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길지라도 나는 나를 존중하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거였다. 결국 나다운 삶의 기초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작은 단점에만 매몰되어 다른 수많은 장점보다 스스로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라는 사람은 유일합니다. 어느 누구도 살지 못한 유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특별하며 가치 있고 매력적입니다. 설령 단점이 있다고 해도 그보다 훨씬 많은 장점을 가진 존재이니 충분히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좋습니다. 당당하고 자유롭게 나다운 삶을 살아도 됩니다.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할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비판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평가하고 돌아보는 일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요. 그대에게는 무엇이 매일매일의 역사인가? 그것을 구성하는 그대의 습관을 돌아보라. 그것은 무수히 많은 사소한 비겁과 나태의 산물인가? 아니면 용기와 창조적 이성의 산물인가? 니체가 즐거운 학문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남의 말과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다운 삶을 용기 있게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거지요. 나다운 삶을 산다는 건 평화롭고 잔잔한 호수를 유람하는 일과 다릅니다. 그보다는 큰 바다를 직접 항해하는 일과 같죠.
때로는 태풍과 거센 파도를 맞닥뜨리기도 하고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면 분명 작은 호소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인생의 숭고한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단단한 삶의 태도를 가진 채로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 기꺼이 큰 바다로 나아갈 용기를 낸 당신에게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케스가 자신의 묘비명으로 새긴 격려의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롭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출하셔서 인생의 문장을 꼭 찾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자, 읽고 나셔서 내 곁에 정말 두고 싶은 책이다 라고 하시면 서점으로 달려가십시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요. 안녕.